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인 관점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이 어떠한 사회 현상이 하나의 이유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쉽게 여러 관점에서 바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게 통합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이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 여러 관점을 통해서 바로 다각도로 사회 문화 현상을 알아보고 그리고 문제를 파악을 함으로써 다양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우린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총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적 관점과 관련해서 얘 탐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통합적 관점의 이제 탐구 과정은 크게 이제 네 단계로 이루어지게 돼. 첫 번째는 바로 이 사회문화 현상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이제 있는지 그 문제를 선정을 하고 그 문제를 선정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바로 네 가지의 관점에 각각의 필요한 질문들을 만든 다음 그리고 나서 자료를 어떻게 해요? 수집을 해요.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 수집의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예시가 있어요. 질문지법, 그리고 실험법, 문헌연구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질문지법은 크게 쉽게 말해서 설문조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뭐 여론조사나 또는 시장조사를 할 때 많이 쓰는 이런 뭐 A4 용지나 아니면 뭐 전화로 귀하의 성별은 뭐 무엇입니까? 또는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쭉 한 다음 답을 고르는 것이 바로 질문지법이에요. 그래서 뭐 요새 우리 MBTI 검사 많이 하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공허함을 느끼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질문지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험법은 뭐냐? 자연과학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뭐 A와 B라고 하는 실험 이제 개체를 두고 A에는 뭐 잠자는 수면 시간을 8시간 그리고 B라고 하는 이제 집단에는 수면 시간을 뭐 4시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집단이 과연 공부를 더 잘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실험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헌연구법은 뭐냐? 쉽게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문헌연구 방법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역사학이나 뭐 사회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문헌연구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했으니 뭐를 해야 돼?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방안을 모색한 이후에 이 해결 방안이 과연 적절한지 선정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문화 현상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해결 방안이 적합한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통해서 바로 해결 방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탐구 과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인간과 사회의 이제 문화 현상을 이루어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이제 존재를 해요. 그걸 이제 끝으로 해서 우리는 일단은 이 통합적 관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이런 문화 현상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문화 현상이 사실과 가치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과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 두 가지를 혼재해서는 안 된다. 자, 만약에 사실과 가치를 혼재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느냐?
올바른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 방안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다른 새로운 문제가 도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새로운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간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점이다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1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2단원. 2단원은 무슨 단원이야? 바로 행복 단원이야.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복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행복의 특성이라던가, 그리고 행복과 관련된 뭐 동서양의 사상가들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등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발생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happen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게 행복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이 행복이라는 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삶의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일단은 행복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행복의 특성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보편성과 그리고 상대성. 두 가지의 특성이 존재하는데 보편성은 말 그대로 이제 시대나 지역을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복이 있다라고 보는 게 보편성이에요. 공통된 기준이 있다라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바탕이 돼 있어야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걸 바탕으로 행복을 꿈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객관된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보편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의 상대성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가치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나는 운동하고 뭐 옆에서 친구들하고 뛰어노는 거 이러할 때 행복을 느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휴대폰 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을 느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또 나는 공부할 때 정말 행복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상대성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가치가 감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대성과 조금 더 관련해서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 먼저 하나는 바로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에요. 선사시대부터 해서 현대까지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행복이 다른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이 선사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선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석기와 신석기를 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사시대는 주변에 뭐가 많아? 나무, 돌, 뭐 동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 시대에 휴대폰도 없고 아이패드도 없고 TV도 없고 뭐 놀만한 거리 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걔네들은 오로지 뭐를 위해 살아야 돼?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애들이 이 선사시대에 살아가는 애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가장 먼저 일단은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내가 굶어 죽고 살진 않으니. 자, 그리고 이 선사시대에는 뭐 돌 들고 얘네들이 막 뛰어다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 안전할 만한 그러한 공간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늘날처럼 뭐 아파트처럼
경비실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스코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선사 시대에는 바로 안전한 뭐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큰 행복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어떠한 삶이 이제 중요하냐? 바로 여기서는 이 인간의 이성을 개발을 해야 돼. 그래서 뭐를 해? 이 인간의 이성 개발을 통해서 유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게 행복의 기준이야. 자, 여기 졸라맨 같이 생긴 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덕한 인간으로 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보는 거고, 헬레니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 자, 그럼 헬레니즘 시대가 무슨 시대냐? 기원전 334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즉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원정을 떠나면서부터 굉장히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을 차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원정 속에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토를 확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헬레니즘 시대야. 그러면 지금 이 헬레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나라의 시민으로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제국의 신민으로서 전락을 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더 나은 실현보다는 뭐를 원해? 바로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원해. 마음의 안정. 우리가 이너 피스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꿈꾸는 게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세 시대로 넘어서게 되면 이 중세 시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얘네는 신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얘네 시대에는 이 신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아주 영원한 존재가 신이야. 그래서 나는 그러한 신과 뭐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중세 시대의 행복의 기준이죠. 자, 근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 근대에는 이제 뭐 산업혁명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 크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시민계급이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뭐를 중시하게 되느냐? 바로 자유와 평등을 행복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와 더불어서 이 근대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근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리스 헬레니즘 중세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사상가들이 존재를 하지만 이 근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근대에는 일단 음모론을 주장을 했던 이 칸트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칸트와 공리주의에 대해서. 자, 이 칸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도덕적인 옳음과 그리고 결과적인 좋음이 양립할 수 있어. 근데 이 둘이 부딪힐 경우에는 도덕적인 옳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칸트인데, 이 칸트의 입장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설명하냐? 바로 이 행복은 자신의 처지와 이 복지에 만족하는 상태가 행복이야 라고 보는 게 바로 칸트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공리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얘의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려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바로 벤담과 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벤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공리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밀 같은 경우에는 질적 공리주의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어차피 이 칸트나 뭐 공리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다음 이제 서양의 사상가와 관련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한번 언급은 하고 가겠다라는 거죠. 자, 양적 공리주의는 쾌락은 양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쾌락 계산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쾌락의 즉 행복이라고 하는 걸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반면, 이 밀 같은 경우에는 쾌락을 양으로 보기도 하지만 질적인 차이가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이러한 가치와 더욱더 중요한
이 질적인 쾌락을 더욱더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현대. 이 현대에 들어서는 크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개인의 뭐를 중시하게 되냐면 바로 개인적이고 이러한 주체적인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대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 사상이 바로 실존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실존은 바로 개인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주체성을 더욱더 강조를 하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상가는 뭐 야스퍼스나 하이데거, 사르트르 그리고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실존주의 사상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시대에 어떠한 행복의 기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시험을 풀 수가 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다음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설명으로 고른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대 그리스는 뭐 이성이 개발을 통해서 유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신 중심의 사회로서 온전한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헬레니즘 시대는 이 신과 관련된 게 언급이 되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살펴봤었고 두 번째는 바로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첫 번째는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 이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뭐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또는 필리핀 등과 같은 이러한 지역은 지진이나 화산 이런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빈번하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이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만들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삶의 공간이 마련되는 게 바로 행복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상하수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잘 못 느끼겠지만 이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물의 풍족함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종교적인 갈등입니다. 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우리가 교재에서도 보여지듯이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 가운데 사이에 있는 이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은 인도에 있는 이 힌두교 그리고 파키스탄에 있는 바로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이 이슬람교의 대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폭탄이 떨어지고 언제 이 총이 남발하고 언제 사람이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바로 구성원 간에 뭐가 필요하겠어? 화합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이 구성원 간의 화합을 통해서 뭐를 원해? 평화를 찾기를 원해. 이게 바로 이 종교 갈등이 이제 발생하는 지역에서 행복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국가 경제가 어떠한지요. 어려운 지역이에요. 자,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어떨까? 일단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이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의 나라는 복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던가 아니면 뭐 장래 문화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이러한 제도와 관련해서도 복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국가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보장받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지역은 바로 최소한의 인간담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게 큰 행복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행복의 기준에 대해 살펴봤었고
우리는 지금 동서양의 행복의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서양의 이제 행복론과 관련해서 동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과는 다르게 서양은 계속해서 뭐 행복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동양에서 뭐 명시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었어 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뭐 이상적인 인간의 추구를 한다던가 이상적인 세계를 꿈꾼다 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양에서도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동양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파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은 유교입니다. 뭐 유교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제 단어이기도 하죠. 자, 이 유교에서는 뭐를 중시하냐? 바로 인의 실천을 중시하면서 대동세계가 이룩되는 것을 꿈꿔왔어요. 자, 그럼 이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인은 유교에 있어서 최고 덕목이 인이야. 그래서 이 유교에서 말하는 이 인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상적인 이상 세계를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랑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 인에서는 이 사랑을 크게 분별적 사랑과 그리고 확장적 사랑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 이 분별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좀비 친소나 12선악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게 바로 분별적 사랑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좀비 친소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높고 낮음, 가까움과 먼이라고 해서 남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보다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좀비 친소이며 12선악이라고 하는 건 좋고 나쁨을 통해서 바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분별적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확장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는 쉬워. 나라에서 확장을 해서 국가를 실현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 나라를 또는 이 천하라고 하는 걸 다스릴 수 있어라고 보는 게 바로 확장적 사랑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분별적 사랑과 확장적 사랑을 주장한 인, 즉 유교에 대해서 비판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묵자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분별적 사랑과 확장적 사랑을 비판을 해요. 묵자가 주장했던 사랑은 뭐였냐? 바로 겸해라고 하는 사상을 주장을 해. 겸해.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평등한 사랑을 바로 겸해라고 해요. 즉 나와 내 이웃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묵자의 입장이야. 근데 묵자가 봤을 때 이렇게 분별적이고 확장적인 사랑은 뭐라고 비판하냐면 바로 이러한 사랑은 별애야 라고 비판을 해. 이 별자가 바로 나눌 별자로 사랑을 나눠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판하는 인물까지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인을 그러면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제시를 하느냐? 바로 네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효, 제, 충, 서라고 하는 네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해요. 이 효라고 하는 건 부모를 공경하고 제라고 하는 건 바로 형제와의 사랑 그리고 춘이라고 하는 건 나를 다스리는 거고 서라고 하는 건 나의 마음을 다스려서 이후 남의 마음까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을 우리가 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유교에서 그런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가 말하는 행복은 오복이야. 오복.
자, 말 그대로 5가지의 행복을 이제 유교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 오복이 뭐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복에 해당하는 게 뭐냐?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하는 5개의 행복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가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 수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장수예요. 오래 사는 거죠. 자, 부라고 하는 건 적정한 부를 가지는 거, 즉 내가 적정하게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라고 하고, 강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극에서 보면 신분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룻밤 사이에 강령하셨나이까?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즉 몸과 마음이 건강하냐? 라고 물어보는 게 강령이에요. 자, 그럼 유호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호자가 좋아할 호야. 유는 다른 사람을 뜻하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것을 좋아함이라고 하는 게 유호덕이에요. 자, 그러면 고종명이라고 하는 건 마음 편안히 인종하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유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학자들이 존재를 하죠. 그중 우리가 살펴볼 학자는 바로 첫 번째로 공자입니다. 이 공자는 행복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해요.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교양을 양성을 해야만 드디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교재에서 보여지듯이 뭐 공자가 했던 말 중에 이제 유명한 말 중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면서 배움을 강조한 그러한 문구가 있을 거예요. 즉 이러한 배움을 강조한 게 무슨 이유 때문인 거야? 바로 행복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행복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공자의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안빈낙도나 그리고 외부의 뭐 이러한 간섭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공자의 입장이에요. 또한 이 공자는 대동사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대동사회가 바로 평화롭고 도덕적인 그 공동체를 대동사회라고 하는데 공자는 이러한 대동사회에서 바로 확장적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맹자예요. 교재에서 보시는 뭐 항신, 항산론은 우리가 이후에 배울 행복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과 관련해서 거기에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경제적 안정과 관련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맹자는 행복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라고 봤냐면 얘는 내면적인 변화와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봤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맹자가 인간의 이제 심성과 관련해 가지고 성선설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심성적인 이 내면의 변화와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고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면서 이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제 극복해 나갔을 때 바로 내면적인 변화와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교와 관련된 이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불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일단 이 불교와 관련해 가지고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불교에서는 이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양면의 칼날처럼 봐. 이게 무슨 말이냐? 한편으로 이제 불성을 가진 존재,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어리석은 존재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이 깨닫지 못한 이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무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존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집착을 할 때 고통이 따른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고통은 생로병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생로병사는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이걸 생로병사라고 하고 그러한 계속해서 한 사이클이 도는 것을 우리가 윤회라고 이제 불교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교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인간관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복을 앞서 말했듯이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뭐를 실천해? 자비라고 하는 걸 실천을 해. 그래서 이 자비를 실천을 함으로써 바로 어떤 경지에 이른다?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보는 게 바로 불교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해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쉽게 이 열반은 부처가 사는 곳, 그리고 이 해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으로 향하는 것을 이제 해탈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처가 또 이런 말을 해요. 깨달음을 얻는데 그 방해하는 요소가 이미 사회에 깔려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 바로 삼독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리석음이나 분노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탐욕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삼독이라고 하는데 그 삼독이 깔려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방해한다라는 거지. 그럼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연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바로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과 연 이건 쉽게 말해서 원인과 뭐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우린 뭐 할 수밖에 없어. 바로 생로병사 안에 그 윤회의 사이클에 갇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불교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바로 도가예요. 도가랑 도교는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도가에서는 이 인위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연 그대로의 순리에 따라서 생활해야 행복하다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도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빨간 펜이 안 나와서 파란색 펜으로 이제 할게요. 자, 무의자연의 삶. 이 무의자연에 따르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라고 보는 게 도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이제 크게 두 명의 사상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노자예요. 자, 노자는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원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이 인위적인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순수한 덕을 찾고 그리고 무위를 실천을 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인 혼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노자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무위 실천과 그리고 도를 통해서 순수한 덕을 통해 바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봤던 게 노자의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장자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장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혼란스러운 원인을 노자와 같이 인위적인 것들이 일단은
바탕으로 깔려 있어. 그리고 얘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기 중심적인 이것에서 나오는 즉 편견이지 분별과 차별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야 하는 무슨 삶? 소요유의 삶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장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의자연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교라고 하는 건 도가를 바탕으로 해서 신선사상이나 뭐 민간신학 등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것도 이제 도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도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얘네는 이 신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신성과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신성이 사는 공간을 어떻게 함으로써 만듦으로써 내가 신성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행복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도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서양의 사상가와 관련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